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았던 유엔나님도 한국 대표부에서 연구지원 공장을 하고 있는 이승기라고 합니다. 오늘 진정과 디아스포라 영화제 대화 세션에 참여를 맡았고요. 조금 후에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될 소속이라는 영화의 제작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날씨 좋은 주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자료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옆에는 헬시리아 사무국장이자 영화 소속 출연진분 중 한 분인 압둘와함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압둘와함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압둘와함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10년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디아스포라 영화제라는 좋은 기회에 저희가 제작한 영화로 여러분들께 인상 드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영광이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앞서서 조금 이 수습 영화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유엔나님도 한국 대표부가 2017년부터 원래 매년 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라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수치나 통계로만 단순하게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난민들의 그런 진실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런 영화라는 매체로 소통을 좀 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에서 제작을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이 수속이라는 영화는 저희가 제작한 6번째 영화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전까지 제작했던 영화들의 대부분은 저희 유엔나님이고 친선대사님이신 정우성 배우님께서 이제 현장으로 미션을 갔을 때 만났던 그 난민들이라든지 국내 시장님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영화들인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하늘길에 굉장히 많은 제약이 생기고 또 그런 현실적인 제약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이번 영화를 만들면서 조금 더 이때까지 저희가 해봤던 거를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깊게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난민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속감에 대한 고민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했던 저도 그렇지만 이 소속감이라는 거를 저는 사실 한국에서 계속 나고 자라기 때문에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 소속감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을 찾고 느끼기 위해서 부단하게 일생동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감독님과 얘기를 해서 이제 이 영화를 만들기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오늘 함께하는 곳인 압둘와함님께도 이제 연락을 드려서 소속감에 대한 고민을 영화에서 좀 공유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렸었고 또 다른 출연진인 그런 소니와 야콥 남매도 그렇고 또 무삽과 사라 가족의 또 이제 그들만의 그런 소속감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에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영화를 통해서 혹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압둘와함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청해보도록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압둘와함님. 네. 그 영화 소속을 통해서 이제 압둘와함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소속감에 대한 고민을 공유를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압둘와함님께서는 이제 한국 국적도 취득을 하셔가지고 이제 법적으로도 한국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압둘와함님께 이제 소속감은 어떤 의미이고 또 이 소속감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어떤 상황에서 느끼시는지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소속감이 참 어렵습니다. 나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리아 나왔을 때는 나는 시리아 사람이고 그리고 생활하면서는 계속 한국에 생활하면서도 나도 시리아 사람으로 계속 살았는데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약간 좀 여기 소속감에 대한 느낌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면 예를 들어서 행사 참석하거나 어디 장학금 찾으러 가거나 뭐 하거나 너 시리아에 있는데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너 무슬림이다.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게 됐는데 나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이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근데 하면서도 가까운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계속 느껴요. 아무리 한국에서 생활도 하고 한국 문화도 익숙했고 한국 언어는 조금씩 또 배웠지만 그래도 항상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다. 여기 소속이 여기는 아니다.
그래, 그렇죠. 나는 시리아 사람이죠. 뭐 하면서 시리아에서도 어려움이 시작하다가 시리아 정보부문에 서류도 안 발급해주고 뭔가도 안 발급해주고도 하는데 근데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시리아 사람이긴 하지만 시리아 서류 사용하고도 없고 시리아 가서도 없고 한국에 살고 있는데 몸은 안전하고 그리고 신체가 안전하고 주변 사람들 나를 잘 해주고도 있는데 근데 주변 사람들만 떠나면 또 나는 여기 수술인지는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일들은 다 그냥 스스로는 느껴지는 뿐입니다. 어디에 가거나 이야기하거나 뭐처럼 할 이야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세계를 연락 와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요. 수술까? 처음에는 솔직히 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왜 워낙 어렵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스스로는 아직까지는 난 하기 어려운 소재입니다. 조금만 시간 해주시면 제가 생각해보겠다 하고 생각해보면서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수속이 어디냐? 앞들로 하면 너는 수속이 시리아냐? 한국이냐?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친구들이라고 얘기도 하게 되는데 친구들이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특히 영화에서 나왔던 친구들이 몇 명인데 다들 웃으면서 야 너 수습 우리 아니야? 수습은 너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너 수습이지. 아 그래? 맞는 말이긴 하지만 내가 어디 하면서 맨날 그런 얘기를 해서 나는 그냥 시리아 사람보다 한국 사람보다 난 따뜻한 사람들 속합니다. 내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친한 친구, 우리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는 나도 그렇게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속마음으로 얘기해야겠다. 소속은 따뜻한 사람들, 초보한 사람들,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 개방적인 사람들 내 소속이다. 시리아는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물론 나라로도 말하자면 지금 한국과 시리아로 둘 간에 소속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두 나라가 나한테는 꼭 있어야 한다는 축제입니다. 영화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두 날개 있어야 합니다. 한 날개로는 새가 날아갈 수 없으니 그래서 무조건 두 나라가 있어야 하는데요. 근데 시계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마음은 시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가게 되면 몸은 시리아에 있지만 마음은 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외국 하면서도 영화도 나온 것처럼 처음에는 한국 음식한테 큰 도전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아예 못 먹었는데 근데 지금 해외만 나가면 한국 음식만 생각나요. 된장찌개나 같은 음식이나 계속 찾아봐요. 터키나 어디 가면 거기 한인 식당이 있느냐. 그것도 보면서 그런 작은 일들만 보면서 내 수속은 이제 한국에 있구나. 마음속으로 수속은 한국에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 수속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과제라서 그냥 마음으로만 느끼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만 도착하면 외국에 있을 때는 한국만 도착하면 안정감을 다 골간이 이렇게 느껴지고 편안한 감도 느껴져요. 물론 생활 속으로 나가면서 사람들 나를 차별도 하고 뭔가 무시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열이 있긴 했는데도 그래도 한국에 있으면서 되게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 소속은 한국이다. 여러 일들 볼 때는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난 나이 좀 10년 동안 이렇게 지금 살아왔는데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같이 겪으면서는 이런 마음이 생겼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난민들, 이주민들이 많이 있는데요. 나처럼 다들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계속 있습니다. 난민들도 당연히 한국이 안전한 나라로 생각해서 여기까지도 왔는데 근데 마음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몸은 안전하지만 마음은 항상 놀아나고 항상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난민들도 마음이 더 안전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루빨리도 시리아 상황 좋아지고 시리아 전 세계에 흩어지고 있는 수백만 명 시리아 난민들이 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면 거기에서 수습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로는 제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오늘은 제가 통역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길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네, 사실 영화 제작자로서 출연하셨던 분도 이렇게 본인의 수습감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뿌듯한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는 같이 보셨던 여러분들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혹시 방금 영화 보시고 궁금하셨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유하고 싶으신 어떤 소감 같은 게 있으신 분이 계시면 자유롭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말씀을 좀 나눠주실 분이 계실까요? 단순히 재밌었다, 재미없었다라고 하셔도 괜찮고요. 네. 마이크를 실이 안 되면 자기소개만 간단하게 성함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화 소식 너무 흥미롭게 잘 봤는데요. 보면서 되게 흥미로운 4개의 경험을 엮인 느낌이 들었었어요. 4개의 케이스 스토리가. 그래서 배경, 왜 이 영화를 이렇게 기획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도 해주셨었는데요. 궁금했던 게 특히 이병인의 경험의 이야기랑 정우성 씨의 군대에서의 성장했던 얘기랑 그리고 그 남편의 경험의 얘기랑 혹시 같이 구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섭외하게 된 좀 구체적인 이유 같은 게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이주의 경험인 것 같아서요. 이병의 이주의 경험하고 남편의 이주의 경험하고 같이 아우러서 한 영화 안에 담아내고자 했던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져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좀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속감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아내고 싶다는 생각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있었고요. 소속감을 찾는 거는, 사실 친선 대사님도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끼고 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처럼 소속감에 대해서 약간 당연하게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그와 반대로 소속감을 평생 동안 찾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소속감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도 아플라움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보삽과 사라와 같은 난민의 이야기도 있고 또 써니와 야곱처럼 어린 나이에 해외로 입양되었던 사람들도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이 소속감을 찾는 여정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소속감을 잃고 이거를 찾아가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더 담아내고 싶어가지고 단순히 저희가 이를 만들고 있지만 남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좀 더 소속감을 원하는 건 좀 더 보편적인 그런 인간의 그런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더 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분들을 영화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도 보면서 저희가 스스로 소속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질문을 하게 돼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최현아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영화 보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그 나라에서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시민권을 부여받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마지막에 나왔던 이집트 난민 분께서 아예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인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난민식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시민권이 직접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건가요?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출생 등록이 바로 되지 않, 난민의 자녀는 바로 출생 등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서과 사라의 딸이 이제 출생 등록을 하려면 이집트 대사관에 이제 어떤 행정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비서과 사라는 이집트에서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서 한국으로 이제 난민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집트 대사관으로 가기에는 솔직히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출생 등록이 아직 딸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혹시 다른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 2시간 중에 1시간밖에 안 썼는데, 네, 혹시나 그래서 시간이 좀 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어쨌든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부가 이 영화를 제작했으니까 이 유엔난민기구가 어떤 활동을 하는 기관인지, 또 최근에 난민 이슈들은 어떤 상황인지를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발표 자료를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제 머리가 가리진 않나요? 괜찮아요. 네. 일단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유엔난민기구는 강제로 집을 잃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 이들의 그런 난민 신청할 권리나 다른 그런 인권들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이제 이런 강제 실향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유엔기구이고요. 2020년 말 기준으로 한 거의 18,000명에 달하는 그런 유엔난민기구 직원들이 전 세계에 지금 8,240만 명 이상의 그런 보호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글로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게 유엔난민기구를 소개하는 한 짧은 5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좀 같이 보면서 저희가 어떤 기구인지 조금 더 생생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영상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When the price is raised, all my dreams has been destroyed. Wala nang kapansin sa mga iba. Iliyopita kukopesha sana na mpaka kukimbia mkono wazi.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 70년간 목숨을 걸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사람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것이 유엔 난민기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은 발달의 초기 단계에 있었습니다. 계속된 전쟁으로 유럽 국가들은 피폐해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잔해 속에서 유엔 난민기구는 실향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1951년 국제사회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난민은 박해, 전쟁 또는 폭력을 이유로 자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에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하여 박해에 대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1954년 유엔 난민기구는 첫 번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설립자들은 그들의 임무가 3년이면 끝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1956년 헝가리 국민들이 구소련에 대항했지만 곧 진압되었습니다. 20만 명의 사람들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아프리카 탈식민지화로 인한 내전이 수십만 명의 실향민을 발생시켰습니다. 난민은 더 이상 유럽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법적 근간은 1967년 유엔 난민의정서를 통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날 유엔 난민기구는 전 세계의 난민을 위해 일합니다. 1970년대 유엔 난민기구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아시아와 남미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 현장에서 난민 보호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1981년 두 번째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중동, 유럽, 아프리카 지역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발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도 늘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유엔 총회로부터 무국적자 관련 임무도 부여받았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국적이 없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오늘날 17,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전 세계 135개국에서 난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강제 이주민의 수는 전 세계 인구의 1%에 달합니다.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해 균열된 상태입니다. 남수단에서는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100만 명에 달하는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베네수엘라인들은 생존을 위해 국경과 강, 산을 넘었습니다. 계속되는 불안정으로 아프가니스탄은 오늘날 세계 최대 난민 발생국 중 하나입니다. 8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중 2,600만 명은 난민입니다. 난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우리는 이들을 보호합니다. 각국의 분쟁이 격화되며 우리의 대응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평화와 안정은 모두를 위한 것이며 난민 보호는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입니다. 난민 글로벌 콤팩트에 따라 유엔 난민기구는 지속 가능한 방식의 대응을 약속하였습니다. 2018년 채택된 난민 글로벌 콤팩트는 정부, 국제기구, 민간, 시민사회, 그리고 난민이 모두 힘을 합쳐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의료, 교육, 노동 등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해결책과 지원을 찾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엔 난민기구는 900개 이상 기관과의 협력, 후원자, 정부,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의 지원으로 인도주의적 위기에 맞서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보호를 통해 난민들이 번창하도록 지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이것이 바로 유엔 난민기구입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엔 난민기구가 보호를 하는 그런 보호 대상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름에서 이제 유엔 난민기구라고 해서 혹시 저희가 난민만을 지원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는 저희가 이제 보호를 제공하는 그런 분들을 총칭해서 이제 보호 대상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총 5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는 당연히 난민이 있고요. 난민은 방금 그 영상에도 나왔듯이 인종, 종교, 국적, 또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이제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서 이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우려가 있는 사람들로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원래 본인의 출신국에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해서 이제 또는 이제 본인의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후 신청자, 난민 신청자가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제 난민 신청을 했는데 이들의 이제 난민 지위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 추정 평가가 내려지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국내 실향민이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난민과 비슷한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강제로 이제 자기의 집을 떠나게 되었는데 아직 국경을 넘지 않고 그 출신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제 피난을 가 있는 사람들을 국내 실향민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무국적자가 있는데 이들은 그 어떤 국가에서도 이제 자국민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국적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들을
무국적자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국을 떠나서 강제로 이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 보호대상자들을 뜻하는 그런 비환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 다섯 분들을 저희가 다 보호대상자로 보고 보호를 제공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유엔 난민기구의 그런 보호대상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박해나 분쟁, 또 폭력 사태, 또 뭐 인권 침해 등을 피해서 이제 집을 강제로 떠나게 된 전체 강제 시장민의 수는 2020년 말 기준으로 8,240만 명을 넘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매년 6월 20일이 세계 난민의 날인데 이때 저희가 이제 최신 수치를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음 달 6월 20일에 2021년 말 기준에 이제 전체 강제 시장민의 수가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일단 2020년 말 기준으로는 8,240만 명 중에 약 2,640만 명이 난민이고 또 4,800만 명이 국내 시장민이고 또 410만 명 정도가 이제 보호 신청자, 난민 신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사실 거의 전 세계 인구의 약 1%에 달하는 사람들이 강제로 집을 잃은 상태라는 거를 말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전 세계 난민들 중에서는 또 어디 국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보면은 뭐 시리아가 제일 많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 뭐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또 남수단, 미얀마 이 다섯 국가가 가장 많은 난민들이 그런 출신국이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난민들의 대부분이 거의 한 85%가 넘는 난민들이 그 인접국으로,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했던 아니 본인의 출신국의 인접국으로 지금 피난을 간 상태여서 난민에 대한 좀그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이게 약간 뭐 경제적인 이득을 더 찾아서 선진국으로 간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대부분의 난민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시 평화로워진 본인의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꿈을 가지고 대부분의 난민들은 인접국으로 피난을 가 있는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로나19 관련된 그런 난민들의 더 어려워진 상황인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나빠지고 어려워졌는데 난민들의 삶도 굉장히 열악해졌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코로나가 생겼다고 분쟁이 멈추진 않으니까 일단 난민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난민들의 수에 비해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닫으면서 심지어 난민들, 그러니까 보호를 찾아서 국경을 넘는 난민들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국경을 닫는 국가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이들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졌고 또 이제 난민들 중에서도 이제 계속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제 상황도 더 어려워지고 이러함에 따라서 좀 생계 측면에서도 더 상이 타격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처럼 어쨌든 호전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난민들의 상황이라든지 전 세계 시장 사태의 그런 해결을 위해서 아까 영상에 잠깐 언급이 됐지만 유엔 총회에서 2018년 12월에 글로벌 난민 컴팩트를 채택을 했는데요. 이 글로벌 난민 컴팩트라는 그 체계는 난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책임 분담이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없이는 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절대로 마련될 수 없다라는 인식하에서 이제 채택이 된 그런 체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용 지역 사회,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그런 수용 지역 사회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또 이제 난민들이 생산적인 삶을 그들이 이제 주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부니까 정부는 정부, 국제기구는 국제기구 한 그런 주체만 주도해서는 이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없고 정부, 국제기구,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또 그 난민 당사자들까지 이 해결책에 다 참여를 해야지만 좀 더 올바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이제 출범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수용 지역 사회의 부담을 경감하고 또 난민들의 자립을 강화하고 또 이제
난민들이 제3국으로 재정착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이들이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게 이제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출신국을 지원하는 것을 이 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조금 더 이제 범위를 좁혀서 저희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국에 소속이 되어 있는 대표부인데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총 920만 명이 넘는 그런 고대 선자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중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에서 발생한 난민들인데요. 네, 먼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프가니스탄 경우에는 사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되게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시장 사태로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약간 두 번째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시장 사태이고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이 아프간 난민들의 경우에는 인접국인 이란과 파키스탄에서 거의 대부분 200만 명이 넘는 아프간 난민들을 현재 받아들이고 거처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로힝야 사태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1990년대 초반부터 100만 명 이상의 로힝야 민족이 미얀마에서 발생한 그런 폭력 사태로 인해서 난민이 된 사태인데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 2017년에 라카인주에서 발생한 그런 폭력 사태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이 최근에 발생한 그런 폭력 사태로 인해서 이제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지역으로 이동한 로힝야 난민의 수가 67만 명을 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대한민국과 난민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법적인 측면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은 2013년에 난민법을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 난민법은 대한민국이 이제 만들었던 첫 번째 독립적인 그런 포괄적 난민 관련 법률로 약간 이런 난민법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이제 난민 보호 수준이 굉장히 많은 부분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고요. 이런 법적인 측면 이외에도 대한민국은 사실 난민 이슈 해결에 있어서 좀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고 기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앞서 제가 글로벌 난민 컴팩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글로벌 난민 컴팩트의 정신을 이제 바탕으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19년에 처음으로 글로벌 난민 포럼이라는 그런 첫 난민 관련 포럼이 이제 열렸는데 이 포럼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도 참여를 해서 몇 가지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첫 번째로는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두 번째로는 분쟁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한 공약을 발표를 했었고, 또 난민 이슈 해결에 있어서 이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측면에서도 더욱더 많은 역할을 하기로 공약을 내세웠고요. 또 난민 보호를 위한 국내 역량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착 분야에서도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하기로 이제 공약을 내세우기로 하였습니다. 또 글로벌 난민 포럼에서의 공약 이외에도 이제 2021년에 미얀마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더욱더 심화되었을 때 이제 국내에 거주 중인 그런 미얀마 국적 사람들과 아프가니스탄 국적 사람들에게 이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이제 비자가 만료된다고 할지라도 계속 한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약간 인도적 특별 처리 조치를 시행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그런 군사행동이 발생했을 때도 국내 처리 우크라이나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인도적 특별 처리 조치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이제 외교부라든지 또 코이카와 같은 곳에서는 인도적 기여금이나 또 후원 같은 부분을 통해서 난민 이슈 해결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개인 기부라든지 또 기업 기부 이런 부분들도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어서 난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좀 이를 돕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 정부 민간을 가리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기구가 지난 2020년에 한국 국민들의 난민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인식조사를 실시를 했었어요. 사실 그렇게 엄청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분명히 저희는 유의미한 방향으로 저희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2018년이랑 2020년 그 2년 사이에 이제 차이를 저희가 좀 비교를 한 거였는데 2018년에는 위에를 보시면 난민 수용에 이제 반대하는 의견을 보여줬던 응답자의 퍼센티지가 56%였던 것에 비해서 이제 2년 뒤인 2020년에는 53%는 이제 소폭
대폭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반대로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8년에 24%였던 것에 비해서 이제 9%포인트가 상승해서 2020년에는 33%가 이제 난민 수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여주시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디아스포라 영화제처럼 좀 난민들의 이야기에 그리고 더 많은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은 더욱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네. 일단 영화에 더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던 유엔 난민기구가 어떤 곳인지 또 전 세계적으로 난민들의 상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그 질문을 주시고요. 아니면은 영화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한 부분이 생기신 분들도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를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김오희라고 하고요. 사실 영화를 보고 생각이 되게 너무 많은데 정리가 잘 안 돼서 아까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되게 복잡한 진짜 아까 그 와은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복잡한 이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라고 해도 뭔가 어떤 정체성을 그 안에서 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성별이든 성적 지향이든 뭐 지역이든 뭐 뭔가를 이유로 차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그만큼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운 지점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우리 모두의 소수자성이라든가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 차별을 받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차별을 받지 않고 좀 더 환대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뭔가 사회적 인식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그러지 못한 지점들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환대를 받을 수 있는 한국 사회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궁금했는데 아까 유엔 난민기구에서 하신 일도 얘기해 주시고 또 영화에 보니까 그 왕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시는 장면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외에도 뭔가 이런 좀 더 많은 사람 난민들과 실향민들과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조금 더 소속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 사회는 또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하고 계신 일이나 아니면 아직 여력이 안 돼서 하지 못하고 계시지만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 질문은 저보다는 앞으로 한번 답변을 주시는 게 더 감동적인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는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경험보다는 좀 더 어려운 수준인 것 같은데요. 제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사람을 볼 때는 그냥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으로만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물어보기 시작하면 남자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그것도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 차별도 생기고 서로 오해도 생기고 무의식적으로는 몸으로 행동으로는 그런 것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살았는데 물론 지금은 한국인 서류로 살죠. 근데 난 한국인이다 해도 사람들이 내 외모만 보면 무조건 너는 외국인이냐 이렇게 시선이 계속 보이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무 말 안 하셔도
나는 그거 느껴져요. 그리고 또 지금 편안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 없지만 누구 비교하거나 어려운 상황이거나 정말 위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런 일들은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람이 약해지면 뭔가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요. 그래서 딱 사람들 시선만 보면 무서워해져. 뭐 좀 자신감도 없어지고. 난민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특히 한국에 살고 있는 시리아 분들 많이 만나고 계속 뭔가 난민 신청이나 과정이나 같은 생활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도 계속 해결을 해보자고 하는데 어떤 때는 그 시리아 분들이 정말 별것도 아니고 신경 써도 안 써도 되는 일들 때문에 너무 무서워해요. 예를 들어서 비자 연장이 뭔가 기간이 얼마나 많으냐 뭐 어떻게 하느냐 제가 트리프 관리소 연락이 했어. 물어보면 돼. 근데 무서워. 원래 별것도 아닌데 무서워하면 안 되는 일인데도 그냥 본인이 무서워요. 근데 왜 무서워한가 보면 약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약간 여기는 나는 수술자니까 사람들이 누가 나한테 쉽게 좀 해올 수도 있고 공격도 할 수도 있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그게 생겨요. 뭐 안 좋은 경험이나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바탕으로 우리는 항상 무서워요. 그리고 나 개인 이야기 다시 돌아가자면 난 한국에 오래 살았는데도 아직까지는 어떤 자리 가면 혼자는 최대한 가지 않고 한국인 친구랑 무조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갈 때 같은 다시 한국인 친구랑 같이 갈 때는 분위기 달라져요. 확실히 제가 많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뭐 초미센터 가거나 어디에서는 가거나 뭔가 서류 관리하려고 뭐 하는데 거기 가면 안내를 이만큼 받아요. 이만큼 이렇게 해라. 근데 그거 뭔 말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지도 모르고도 모르는데 근데 한국인 친구랑 같이 가게 되면 정말 친절하게 자세하게 편하게 다 일일이 설명도 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질문 근데 같이 갔으니까 다 상황이 뭐 달라 태도가 달라지는데요. 그것을 하루 계속 겪어보면서 그것을 느껴집니다. 여기 수습이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한국어 좀 어느 정도가 가능하고 한국어하고 이해하고 뭐 하는데 이런 일들 이해하고 극복하고 있지만 한국 공부하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언어도 부족한 분들이고 한국 분들이랑 교류하기가 좀 할 기회가 좀 제한이 있는 외국분들은 그 일들이 너해요. 그래서 항상 고립이 되고 어려워지고 물론 이건 외국인 뭐 특별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별도 당하고 그런 것도 당연히 있는데 그 차별 현상이 항상 약자들한테 먼저 가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특히 난민들은 그것을 더 심각하게 느껴져요. 어느 자리 커피숍 어느 날에 한국 외국인 친구들이랑 갔는데 막 얘기를 하면서는 또 외국인 친구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옆 사람들 계속 웃으니까 저기 뭐 외국인 친구 뭔가에 오네?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외국인 친구가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하는 이야기다 하고 갔는데 근데 그 전에는 시리아 분들이랑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하다가 아랍어 조금 뭔가 말투가 아랍어 소리가 조금 원래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도 좀 말이 좀 뭔가 높아요. 근데 딱 아랍어로 신나게 얘기하다가 시끄럽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강하게 얘기했죠. 근데 다음에는 시리아 분들은 같이 커피숍 가자고 하면 안 가요. 무서워요. 같은 외국인이긴 하는데도 아니 우리 가서 거기도 만약에 어떤 분이 너희들 때문에 힘들다 하면 그러면 우리가 비자 연장도 못할 수도 있다. 거기까지도 걱정해요. 아니 그거는 지금 안 사도 되고 뭐 하는데 뭐 예의만 지키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경험이 일어날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뭐 사회생활에는 영향이 더 줍니다. 제한 외국으로. 그래서 최대한 주변 사람들만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론 뭐 다시 정리하자면 제가 오래 살았으니까 느껴지는데요. 한국 뭐 난민에 대한 시선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2018년 예멘남이 이제 지금 한국에 딱 도착했을 때부터는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뜨거워졌습니다. 큰 이슈였는데 그때는 뭔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SNS 좀그 통계 좀 보여주시면서 여러분한테 근데 느껴지면서 하루하루 상황이 좋아지고 개선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남들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또 얘기하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즘은 특히 젊은 분들은 먼저 나타나기 전에 스톱 먼저 보세요. 다시 더블 체크하고 이 상황은 이거 뉴스에 나오는 가짜 뉴스는 이 뉴스는 가짜 뉴스인지 실제인지 다 필터링하고 툭하고 다른 언론사들도 빌려보고 다 듣고 하고 다음에 본인이 자기 결론에 내려야 생각하게 되고 또 실제로 받은 여러 행사하면서는 이런 얘기 들었고 개인적으로 메시지도 이메일도 많이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되게 난처하고 미안합니다. 원래는 이메일 받았어요. 근데 왜 미안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옛날에는 나도 압두로 너무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혹은 저 시리아 난민 많이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딱 하다 보니 그 상황도 계속 공부하고도 알아보고도 하는데 제가 생각상 똑같다. 제가 싫어했던 이유가 뭐 이런 여러 사례 있지만 대부분 다 가짜 뉴스 같은 거 이렇게 좀 하다가 그래서 지금은 뭐 실제로 알았으니 너무 미안하다. 근데 사실 그분이 이메일 보내주신 분이 되게 용감한 분이고 엄청나게 열정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열정적이 있으니까 이메일 보냈는데 아마 이메일 안 보내고 만성한 사람들이 뭔가 생각이 많이 개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디아스포라 영화제 같은 자리나 같은 행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길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다른 말씀 나누실 분 계실까요? 그러면 오늘 저희 영화 바탕으로 얘기 나누는 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박동환님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으면 안 제가 올해 혼자 얘기해서 좀 민망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주말에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 공유해주신 압두함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날씨 좋은 주말에 이렇게 영화를 보기 위해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큰 건 아닌데 저희가 뒤에 보시면은 유명한 브로셔랑 그리고 스마트폰 뒤에 붙일 수 있는 그립톡이랑 그리고 그 정우성 칠전대사님이 거의 매년 해외에 나가시면서 그 난민 캠프나 이런 데 방문하시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자서전을 내셨어요. 2019년에. 근데 그게 작년에 그 오디오북으로도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오디오북을 윌라 오디오북인데 이 윌라 오디오북을 감상하실 수 있는 바우처도 저희가 선물로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되게 준비를 했으니까 나가시는 길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유엔 난민 기구도 앞으로 좀 더 많은 다양한 기회에 난민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오늘처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희도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좀 더 많은 자리에서 직접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